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4장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중에서 6번째 방법, 7번째 방법, 8번째 방법, 마지막 9번째 방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 내서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그리고 모든 분들의 행복에 작은 도움이 되리라 또 믿습니다. 이제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피터 바로우는 나의 오랜 친구다. 그는 동물 쇼를 하면서 평생을 서커스단과 공마단을 따라 떠돌아다녔다. 나는 피터가 새로운 개를 훈련시키는 광경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피터는 개가 약간이라도 진전을 보이면 개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주고 고기를 주어 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방법이다. 수세기 동안 동물 조련사들이 해온 방법이다. 나는 문득 개를 훈련시킬 때 하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방법을 우리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왜 우리는 채찍 대신 당근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비난 대신 칭찬을 사용하지 않을까?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칭찬해보자. 칭찬은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준다. 루이스 이 교도소장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싱싱교도소의 수감자들조차도 사소한 발전에 칭찬을 해주면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나는 루이스 소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재소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칭찬하는 게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벌 주는 것보다 더 협조를 이끌어내기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결국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것을 돕는데도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갇혀본 적이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몇 마디 칭찬의 말이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역사에는 칭찬이 마법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 나폴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10살 된 소녀는 가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선생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 선생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가수가 될 수 없어. 네 목소리는 가수가 되기에 좋지 않아. 마치 덧문을 흔드는 바람소리 같아. 하지만 가난한 소장농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미 발전을 보이고 있다라며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음악 레슨비를 모으기 위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기도 했다. 그 가난한 소장농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는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소년이 바로 당대의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엔리코 카루소다. 19세기 초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길을 막아선 듯 보였다. 그는 학교를 고작 4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있었고 그는 자주 굶주림에 시달렸다. 결국 그 젊은이는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검정색 구두약통에 라벨을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밤에는 런던의 빈민가 출신의 두 소년과 함께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잤다. 그는 자신의 글재주에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원고가 받아들여지는 믿기지 않은 일이 생겼다. 비록 원고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편집장이 자기를 칭찬해 준 것에 감격했다. 편집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거리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출판된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만약 그런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한평생을 쥐가 우글거리는 공장에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다. 영국에 살고 있던 또 다른 소년은 직물 가게의 점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하루 14시간을 고되게 일했다. 일이 너무 힘들고 단순해서 소년은 그 일이 너무 싫었다. 2년 후 어느 날 아침, 소년은 더 이상 그 일을 견딜 수 없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24km를 걸어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소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앞으로도 그 가게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예전 학교 선생님에게 길고 애처로운 편지를 썼다. 자신은 비탄에 빠져 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선생님은 소년을 우선 칭찬한 뒤 그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일에 어울린다며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의 칭찬 한마디가 소년의 미래를 바꾸었고 영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유산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소년은 셀 수 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고 많은 돈을 벌었다. 당신은 아마도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소년이 바로 타임머신의 작가 H.G. 웰스였다. 1922년 캘리포니아주 변두리에서 아내를 부양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일요일에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고 간혹 결혼식장에서 내게 약속해 줘라는 노래를 불러 $5씩 벌기도 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시내에서 살 수 없었던 그는 포도 농장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 겨우 $12 50센트짜리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싼 월세도 돈이 없어 10달째 밀려 있었다. 그는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따는 일을 하면서 밀린 월세를 조금씩 갚아 나갔다. 후에 그 남자는 포도 말고는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노라고 내게 말했다. 너무 의기소침해진 그는 가수의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트럭 파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때 루퍼트 휴즈가 그를 칭찬할 일이 있었다. 휴즈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훌륭한 가수가 될 소질이 있네. 뉴욕으로 가서 공부해보게. 그 젊은이는 최근 나에게 그 작은 칭찬 몇 마디와 약간의 격려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2,500를 빌려 동부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미국 서부 출신의 전설적인 바리톤 로렌스 티베트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나 내가 상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의 숨은 재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야말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 과장으로 들리는가? 그러면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가진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절반만 깨어 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에게는 의례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있다. 그렇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능력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잠재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칭찬하라.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개에게도 좋게 말해 주어라. 뉴욕 스카스데일에 살고 있는 내 친구 어니스트 켄트 부인은 최근에 하녀를 한 명 고용하기로 했다. 면담을 통해 지원자들 중에서 한 명을 뽑은 뒤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녀가 전에 일하던 집에 전화를 걸어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다. 월요일에 그녀가 일하러 오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넬리, 네가 전에 일하던 집에 전화를 해보았단다. 그 집안 주인은 네가 정직하고 믿을만하며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본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네가 깔끔하지 못하고 집안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말도 했단다. 그런데 나는 그녀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단다. 누가 보더라도 넌 복장이 단정하잖니. 네가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도 깨끗하게 정돈할 거라고 믿는다.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사이좋게 지냈다. 넬리에 대한 좋은 평가는 그녀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넬리는 그 기준에 맞춰 행동했다. 집안은 항상 깨끗하고 잘 정돈되었다. 넬리는 켄트 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집안을 털고 닦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볼드인 로코모티브 웍스사의 사장인 세뮤얼 보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할 경우 그가 이끄는 대로 쉽게 움직인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 부분이 이미 상대의 뛰어난 점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미덕은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므로 상대의 어떤 장점을 개발해주고 싶다면 상대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상대에게 그가 갖고 싶을 만한 괜찮은 평판을 주어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조제트 르블랑은 자신의 저서 추억, 마테를링크와 함께한 삶에서 보잘것없는 벨기에 출신의 미천한 여자애가 고귀한 신데렐라로 변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이웃 호텔에서 온 하녀가 내 식사를 가져왔다. 그녀는 주방보조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접시 닦기 말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삿발뜨기에 휜 다리, 그리고 가련한 몸과 정신을 가진 한마디로 못난이였다. 어느 날 그녀가 거칠어진 손으로 내 마카로니 접시를 들고 서 있을 때 나는 마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던 마리는 행여나 일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말했다. 부인, 그런 생각은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 내가 한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놀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가장 신기한 변화는 보잘것없던 말이 자신에게 일어났다. 자기 안에 감춰진 보물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자 그녀는 얼굴과 몸을 아주 조심스레 가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 특유의 젊음이 피어나고 못생긴 외모도 조금씩 나아졌다. 2달 후 그녀는 주방장 조카와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내게 말했다. 저는 숙녀가 될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몇 마디 말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조제트 르블랑은 접시 닦기 마리에게 갖고 싶은 평판을 주었고 그 평판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헨리 클레이 리스너가 프랑스에 주둔 중이던 미 보병부대 병사들의 태도를 개선하고자 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제임스 G. 하버드가 한 번은 리스너에게 프랑스에 주둔 중인 200만의 미군 보병들이 이제껏 자신이 보거나 아니면 책에서 읽은 군인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장된 칭찬이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스너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장군이 한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버드 장군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도 병사들이 그 평판에 맞추고자 노력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개에게 나쁜 낙인을 찍는 것은 그 개를 목매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평판을 해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면 어떨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거지이건 도둑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평판이 나면 그 평판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죄수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악당을 다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뿐이다. 상대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여겨라. 그렇게 대해주면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해 상대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대우에 어울리게 행동하려 한다. 이 말은 너무도 옳고 중요한 말이기에 한 번 더 적어보겠다. 악당을 다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뿐이다. 상대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여겨라. 그렇게 대해주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에 상대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대우에 어울리게 행동하려 한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는 좋은 평판을 주어라. 상대의 결점을 고치기 쉬운 것처럼 느끼도록 하라. 얼마 전 40이 다 된 내 친구는 독신 생활을 접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의 설득으로 늦은 나이에 댄스 교습을 받게 되었다. 그 친구가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댄스 교습을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만한 일이었지. 내 춤은 처음 춤을 배우던 20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 내 첫 번째 선생은 아마 내게 진실을 말했을 거야. 선생은 내 춤이 엉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그 말을 듣자 나는 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배울 의욕이 사라지더군. 그래서 댄스 교습을 그만두었어. 그 다음에 만난 선생은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난 그게 좋았어. 선생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내 춤을 조금 구식이긴 하지만 기본은 잘 되어 있으니 몇 가지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지. 첫 번째 선생은 잘못을 지적해서 내 의욕을 꺾어 놓았지만 새로운 선생은 그와 정반대였지. 내가 잘한 건 계속 칭찬해주고 실수는 가볍게 넘어가 주셨어. 리듬감을 타고났네요. 정말 타고난 춤꾼이시네요. 라고 내 의욕을 북돋아 주었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난 언제나 삼류 댄서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선생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 분명은 내가 수강료를 내니까 선생이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 어쨌거나 난 리듬감을 타고났다는 얘기를 듣기 전보다는 이제 더 춤을 잘 추게 되었다고 생각해. 새로운 선생이 칭찬이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 나에게 희망을 주고 더 분발하도록 만들어 주었어. 당신이 자녀나 배우자나 직원에게 어리석다, 멍청하다, 재능 없다, 엉망으로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욕을 모조리 꺾어놓게 된다. 하지만 그와 반대의 방법을 사용해보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어라. 상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당신이 믿고 있다고 알려주어라. 상대에게 감춰진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그는 더 나아지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관계의 대가 로웰 토머스도 이 기술을 사용한다. 그는 상대를 칭찬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믿음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토머스 부부와 함께 보낸 토요일 저녁에 그는 내게 따뜻한 화로 앞에 앉아 편안하게 브리지 게임을 하자고 했다. 브리지 게임을? 아니, 안 해. 난 브리지 게임을 하지 않아. 난 그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그 게임은 언제나 내게 영원한 수수께끼 자체란 말이야. 못한다고. 내겐 불가능해. 그러자 로엘이 이렇게 말했다. 한번 해보게 될 이 게임은 별거 아닐세. 기억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만 빼면 브리지 게임은 어렵지도 않거든. 그런데 자네는 기억력에 관한 책도 썼자는가. 브리지 게임은 자네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일 걸세. 자네에게 딱 맞는 게임이란 말일세. 이윽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나는 이미 생전 처음으로 브리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데는 내가 그 게임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거니와 게임이 쉬워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브리지 게임에 대해 말하고 있자니 일리 컬버트슨이 떠오른다. 그가 브리지 게임에 대해 쓴 책들은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수백만 부가 팔렸다. 하지만 그가 내게 말하길 한 젊은 여인이 자신에게 게임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그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했다. 1922년 컬버트슨은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석탄 판매업을 해보았지만 실패했고 커피도 팔아보았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는 브리지 게임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언젠가 그 게임을 가르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게임에 서툴렀을 뿐만 아니라 게임을 같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고집쟁이였다. 그는 너무 많은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하도 캐묻는 바람에 아무도 그와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세핀 딜런이라는 예쁜 브리지 게임 교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했다. 조세핀은 그가 카드 게임을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브리지 게임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컬버트슨에 따르면 그가 브리지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녀의 격려, 단지 격려 몇 마디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격려하라. 상대에게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보이면 그 잘못이 고치기 쉬운 것으로 느껴지게 하라. 상대가 했으면 하는 것이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가 기꺼이 돕도록 만드는 방법. 1915년 미국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1년이 넘도록 유럽 국가들 간에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하는 평화사절단을 유럽의 전쟁 당사국 지도자들에게 보내 협의하기로 했다. 평화 옹호론자 브라이언으로 알려진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국무장관이 그 임무를 맡고 싶어 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브라이언이 아닌 자신의 가까운 친구이자 고문인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하여 하우스 대령은 브라이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이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곤란한 임무도 맡게 되었다. 하우스 대령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브라이언은 내가 평화사절단으로 유럽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대통령은 누구든 이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며 만일 국무장관이 가게 된다면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고 사람들은 왜 그가 왔는지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당신은 이 말이 의심하는 바를 알 수 있는가? 하우스는 사실상 브라이언이 이 임무를 맡기에는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브라이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하우스 대령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를 따른 것이다.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윌리엄 깁스 메가두를 강요로 입각시킬 때도 이 원칙을 지켰다. 강요로 임명하는 것은 윌슨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지만 그는 그럴 때도 상대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메가두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윌슨 대통령은 자신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내가 재무장관을 맡아주면 정말 기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제안을 하면서도 그는 내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윌슨 대통령은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만일 그가 항상 그런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려고 할 때 상원과 공화당이 기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 윌슨은 국제연맹을 구성하기 위해 평화회담을 하러 가면서 엘리후 루트, 찰스 에반스 휴즈 또는 헨리 캐보로지 같은 쟁쟁한 공화당 지도자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자기 당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의원들을 데리고 갔다. 그는 공화당원을 무시했고 국제연맹 가입이 그와 공화당의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이 싫었으며 공화당이 관여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편없이 처리한 결과 윌슨은 결국 실각하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수명도 짧아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계 역사도 달라졌다. 유명한 출판사 더블데이 페이지는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라는 규칙을 언제나 충실히 지켰다. 이 출판사가 어찌나 이 규칙을 잘 사용했던지 오헨리는 다른 출판사가 자신의 소설을 출판하겠다고 통보할 때보다 더블데이 페이지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도 정중하게 출판을 거절할 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할 정도였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시간이 없어서 강연 초청을 많이 거절해야만 하는 이가 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초청 중에는 친구들이 부탁한 것도 있고 신세를 진 사람들이 부탁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는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련하게 처리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라고 단지 얘기만 하는 방식은 아니다. 절대로 아니었다. 초청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 뒤 그는 자신을 대신할 만한 다른 강연자를 추천했다. 다시 말해 그는 상대가 거절했다고 기분 나빠할 틈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상대의 생각을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강연자에게로 돌려놓은 것이다. 제 친구 중에 브루클린 이글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강연을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가이 히콕은 어떤지요? 그는 유럽 특파원으로 파리에서 1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화제가 아주 풍부하답니다. 아니면 리빙스턴 롱펠로는 어떠신가요? 그는 인도에서 사냥에 관한 훌륭한 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뉴욕의 가장 큰 인쇄 회사 가운데 하나인 J.A. 원트 오가니제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J.A. 원트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한 기계공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가 반발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 기계공은 타자기를 비롯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수십 대의 기계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업이 너무 많다거나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조수를 붙여달라는 등 늘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원트는 조수를 붙여주지도 않고 작업 시간이나 작업량을 줄이지도 않으면서 그 기계공이 만족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어떻게 했을까? 그는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내주었다. 방문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서비스 부문 매니저라는 그의 직함도 붙어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구나 불러서 명령 내릴 수 있는 수리공이 아니었다. 그는 서비스 부문의 매니저였다. 권위도 생기고 인정도 받으니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된 느낌도 들었다. 그 이후 그는 불평하지도 않고 만족하면서 일하게 되었다. 유치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만들어 1,500명의 군인들에게 수여하고 18명의 장군에게 프랑스 대원수라는 직위를 하사하며 자신의 군대를 대육군이라고 불렀을 때도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했다. 역전의 용사들에게 유치하게 장난감이나 줄 수 있느냐고 비판하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했다. 장난감으로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다. 이처럼 직위와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나폴레옹에게 유용한 수단이 되었고 이는 당신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 스카이데일에 사는 내 친구 겐트 부인은 잔디밭을 마구 뛰어다니며 잔디를 망가뜨리는 아이들로 골치를 썩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야단을 치고 달래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에게 직위를 주고 권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탐정이라는 칭호를 주고 아이들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자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녀의 탐정이 뒤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쇠꼬챙이를 빨갛게 달구고는 어떤 녀석이든 잔디밭에 들어가기만 하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겁을 준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제4장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9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상대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어라. 3.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5.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라. 6.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칭찬하라.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7.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는 좋은 평판을 주어라. 8. 격려하라. 상대에게 고쳐주고 싶은 잘못이 보이면 그 잘못이 고치기 쉬운 것처럼 느껴지게 하라. 상대가 했으면 하는 것이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9.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 교훈들이 저희 모두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